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하경선입니다. 2023학년도 역량교사 임용고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기출문제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기재해 주시는 것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올해 임용고사에서도 그 문제 배점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생애주기 역량학을 포함해서 생애주기 파트에서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나왔고 이제 배점이 좀 높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론 공부할 때는 역량학 따로 생애주기 따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서 봤을 때에도 좀 배점이 많은 편이었죠. 8문제에 26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었고요. 역량 판정 우리 흔히 알고 계시겠지만 역량 판정이랑 식사요법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량 판정 부분과 식사요법이 한 문항에 같이 출제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역량 판정은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식사요법에서 2문제 정도. 근데 식사요법에 보면은 역량 판정 개념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리고 식품학에서 3문항 정도, 그리고 조리원래에서 2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배점은 각각 8점씩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급식은 우리 2문제 출제됐고 8점 정도 배정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단체급식이랑 위생학이랑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 단체급식에서 위생 파트가 좀 있었고, 그게 이제 위생학에서도 다뤄지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거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량교육 상담에서 3문항 정도 출제됐습니다. 10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공 A에서 40문항, 그리고 전공 B에서 40점 배점되어 있고, 전공 B에서도 40점 배점이 돼서 이제 토탈 80점이 이제 우리 전공에서 받아야 하는 점수인 거죠. 자, 1번 문제, 이제 전공 A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다음은 체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비필수 아미노산의 명칭과 니은에 해당하는 비타민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 이름 써야 되고 비타민을 써야 되고, 내용 보시면 운동 시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생기면 기억을 전구체로 해서 합성되는 부신 수질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 이 호르몬이 호르몬 민감성 지질 분해 요소, 호르몬 센서티브 리파제를 활성화해서 중성지방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한다. 자, 여기서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호르몬 센서티브 리파제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 그러면 일단은 우리 에피네프린을 얘기하죠. 에피네프린. 자, 그럼 에피네프린의 전구체를 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거는 티로신이죠. 티로신. 자, 티로신을 가지고 우리가 티로신을 가지고 이제 도파라는 것이 합성이 되고, 도파가 도파민이 되고, 그래서 순서대로 카테콜아민들이 합성이 되죠.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고, 노르에피네프린에 메틸기가 추가되면서 에피네프린이 합성이 되죠. 자, 여기서는 아미노산 티로신을 가지고 합성이 돼요. 이 티로신은 페닐알라닌으로부터 합성이 되죠. 근데 답에서 비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아니라 비필수 아미노산을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 티로신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티로신에 의해서 에피네프린이 합성이 되면 이 에피네프린이 지방 조직에 있는 그 호르몬 센서티브 리파제라는 것을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지방 조직에 있는 이 효소가 활성이 되면 얘가 중성지방을 분해를 하는 거죠.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복 시에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운동을 했을 경우에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반응하는 그런 리파제가 활성이 되면서 지방 조직에 있는 중성지방이 분해가 되고 글리세롤, 지방산으로 나눠지는데, 이 글리세롤의 경우에는 간으로 가죠. 간으로 가서 해당 과정 중간에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형태로 해당 과정 중간으로 이제 들어가서 대사가 되고요. 그래서 포도당이 부족하면 이제 포도당 합성에 이용이 될 수 있고,
해당 과정 중간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내는데 함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의 경우에는 이제 알부민과 결합을 해요. 혈중에 아니면 알부민과 결합을 해서 필요한 조직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조직. 그래서 그 조직에서 산화가 돼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데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엔 티로신 됐고요. 자, 이렇게 분해가 된 다음에 지방산은 세포로 운반이 돼서 산화 과정을 통해 탄소가 2개인 아세틸기로 분해가 되고 이 과정에서 조효소들이 전자를 전달한다. 니은은 조효소 형태로 지방산의 산화 과정에서 전자를 전달하며 TCA 회로에서 쑥신산이 푸마르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도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리보플라빈이 되겠죠. 리보플라빈. 이거는 리보플라빈. 자, 그래서 지방산이 산화되는 과정이에요. 자, 세포로 운반이 되죠. 자, 이 지방산이 알부민과 결합해서 조직으로 가서 조직에서 이 지방산이 베타산화라는 것을 통해서 베타산화를 통해서 다량의 에너지를 생성을 해요. 베타산화 과정으로 우리가 그 산화 과정을 보면은 산화, 그 다음에 수화, 그 다음에 산화, 그리고 분해, 절단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산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은 FADH2가 생성이 됩니다. FAD가 환원이 되죠. 네, 그래서 지방산이 산화가 되면서 FAD가 환원이 돼서 FADH2가 생성이 되고 두 번째 산화 과정에서는 NAD가 수소를 받죠. 그래서 얘가 환원이 돼서 NADH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 FADH2와 NADH라고 하는 조효소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쑥신산이 푸마르산으로 전환되는 과정. 우리 TCA 회로를 보면은 쑥신산이 푸마르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TCA 회로에서 한 8시 방향쯤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TCA 회로 아세틸코에에서 시작이 되죠. 아세틸코에에서 시작이 돼서 보통 옥살로아세트산과 합쳐져서 그 다음에 시트르산이 되고요. 이 시트르산이 이소구연산이 되고 이소구연산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으로 전환이 되고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쑥신일코A가 되고 쑥신일코A에서 쑥신산이 생성이 되고 이 쑥신산이 푸마르산 되고 푸마르산이 이제 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산이 옥살로아세트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면은 세 군데에서 여기 세 군데에서 NADH가 생성이 되고 세 개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FADH2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처럼 쑥신산이 푸마르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이 FADH2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라빈,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비타민을 쓰라고 했으니까 플라빈, 리보플라빈 구성 성분 중에 리보플라빈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티로신, 리보플라빈 해서 각각 1점씩 이제 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티로신이 도파 거쳐서 도파민이 되고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 티로신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카테콜아미드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필수 아미노산이 해당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다음은 스케몬이 제시한 성장 패턴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기관 개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어요. 연령별 각 장기와 조직의 성장 및 발달은 스케몬이 제시한 성장 패턴에 따라 4가지 패턴으로 분류가 되는데 기억은 영유아기 초기에 급속히 발달해서 6살이 되면 성인의 90%에 도달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신경계가 해당이 되죠. 신경계. 그리고 니은은 출생 후 급속히 발달해서 12세경에 성인의 200%까지 도달했다가 나중에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요거는 림프계가 해당이 돼요. 림프계.
자, 그래서 스케몬의 성장 패턴은 네 가지로 분류가 돼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형이 있고 생식형이 있고 신경형이 있고 그다음에 림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 뭐 근육이라거나 호흡기관, 뭐 순환기관, 골격 이런 것들이 일반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영아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유아기, 아동기에 약간 성장은 계속하고 있지만 속도가 약간 느려지죠. 그러다가 사춘기에 갑자기 더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 것이 일반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형은 영유아기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거의 6살 되면 성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90%까지 성장을 하고 10살 정도 되면 완전히 성인 수준으로 성장이 끝나버리는 것이 이제 신경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형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별 성장이 없다가 사춘기가 돼서 이제 급성장하는 게 생식형이죠. 그리고 림프형이라고 하면 뭐 흉선, 뭐 편도선, 림프절 이런 곳을 이야기하는데 12살에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12살에 성인 기준 여기가 이제 성인이라고 보시면 20대 성인 20세 성인의 한 2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이 림프형이죠. 림프형. 그래서 이 림프형의 경우에는 이제 아동들의 어떤 면역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림프형이 조기 이런 생식기형이 조기 성숙하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스케몬의 성장 패턴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은 간해의 교수 설계 모형에 따른 영양교육 교수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수업 사태를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간해의 교수 설계 모형을 먼저 보시면은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수업 전개가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도입 단계에서는 이제 수업 사태가 처음에 그 주의 집중이라고 해서 주의 집중할 수 있게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관심을 보일 수 있게 어떤 시청학 자료 같은 거를 제시한다거나 뭐 아동의 경우에는 뭐 노래를 틀어준다거나 하는 것이 이제 주의 집중에 해당이 되죠. 주의 집중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주의를 하게 됩니다. 수업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습 목표를 제시해요. 학습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이제 학습의 의욕을 조금 돋우게 할 수도 있고 이제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단계가 학습 목표 제시 단계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할 수업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선행학습 상기를 합니다. 이제 수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수업이라면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수업 선행학습 상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 배울 것을 조금 더 새로 배울 학습을 조금 촉진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재생시킨다. 학생들은 기억을 재생하게 되죠. 그다음에 전개 단계에 들어가면 학습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학습할 내용, 이제 지금 학습할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안내 및 지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습 내용을 제시를 해주면 학생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지각을 하게 되고 학습 안내, 지도, 학습자, 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학습 안내, 지도를 하게 되면 학생은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취행동 유도, 이걸 이제 수행 유도라고도 하는데 성취행동 유도를 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실험이나 실습을 하게 하는 거죠. 배운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재생하면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뭐 질문을 한다거나 실험을 한다거나 실습을 하는 성취행동 유도 단계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하겠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정답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한 실험이나 실습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하는 피드백을 제공을 하면서 강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단계예요. 정리 단계에서는 성취 행동을 평가합니다. 성취 수준 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재생이 이제 학습자들은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지, 전이, 향상이라고 해서 이게 마지막 단계죠. 이제 파지라는 것은 기억을 재생하는 거.
기억을 재생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새로운 상황에 요거를 대입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이죠. 그래서 배운 것은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일반화하는 거. 요게 수업 사태와 학습 단계의 전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도입 단계에서 주의 집중해요. 그래서 보면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당 섭취 줄이기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시청각 자료 같은 것들을 우리 주의 집중 단계에서는 주로 이용합니다. 당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뭘 제시할까요? 기억에는 학습 목표죠. 학습 목표를 제시해요. 그리고 선수학습 상기 이전 차시에 배운 당의 기능과 과잉 섭취의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상기시켜주죠. 그 다음에 전개 단계예요. 학습 내용을 제시한다. 당을 함유한 다양한 식품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진 속의 식품을 당이 많은 것, 당이 적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요. 이게 학습 안내 및 지도죠. 그리고 당 함량이 적은 간식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그 배운 내용들을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선행학습 유도, 뭐 수행유도라고도 하죠. 수행유도라고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학생들이 당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어떤 것이 당의 함량이 적은 식품인지 선택해봐라 라고 제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 요거는 적절하고 요거는 아니고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제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학습 목표 제시, 니은은 선행학습 유도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식품의 물성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물성의 용어를 순서대로 쓰세요. 요거는 이제 식품학에 관련된 내용인데 전분이 갤화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도토리묵을 제조하였다. 도토리묵은 조리 과정에서 조리사의 손에 의해 쉽게 부서졌다. 그러나 곤약으로 만든 묵은 잘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힘을 주어 눌렀다 떼어도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 이거 뭐죠? 탄성이죠. 탄성.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을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물체에다가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그 물체가 모양이 잠시는 변한다 하더라도 그 외부에서의 힘을 제거했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을 탄성이라고 하죠. 우리 탄성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용수철이에요.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잡아당기면 늘어나지만 다시 놓으면 탱 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걸 이제 탄성이라고 하는 물성. 그 물리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대두유에 수소를 첨가해서 포화도를 높이면 액체 기름은 고체 지방으로 변해요. 이때 생성된 고체 지방을 경화유라고 하는데 수소의 첨가 정도에 따라 물성이 변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화유인 쇼트닝을 숟가락으로 떠서 접시에 놓으면 대두유처럼 흐르지 않고 변형된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거는 뭐예요? 가소성이죠. 가소성. 자, 가소성이라는 것은 이 탄성과는 다르게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데 탄성 1개 이상의 힘을 가해야 되겠죠. 얘도 어느 정도 탄성은 있을 수 있으니 탄성 1개 이상의 힘을 가하면은 모양이 바뀌어요. 모양이 바뀌는데 그 외부에서 힘을 제거했을 때도 바뀐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화유나 실온에 방치한 버터라거나 마가린 같은 것들, 휘핑한 생크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가소성이 있어서 우리가 뭐 데코 같은 거 할 때 이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가소성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영양 상태에 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영양학하고 관련된 문제죠.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자,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는 에너지 필요량이 증가해요. 현재 남자 청소년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12 내지 14세에서 2500kcal, 15에서 18세에서 2700kcal이고 여자 청소년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12에서 18세에서 몇 kcal이에요? 2000kcal죠. 2000kcal.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영양교사다 보니까 이런 청소년이나 학동기 아이들, 아동의 그 기본적인 그 킬로칼로리, 열량,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청소년기에는 에너지 필요량과 함께 영양소 필요량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20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영양 섭취 부족 자 분율이 25.6%로 높았어요. 상당히 영양 섭취가 부족하다라고 나타났죠. 영양소 섭취 기준 미만 섭취자의 분율이 높은 영양소에는 니은, 비타민C, 칼슘, 엽산 순으로 나타났어요. 요거는 이제 영양 실태를 물어보고 있는데 영양 실태를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니은에 들어갈 영양소가 무엇인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상피세포 분화 증식, 면역 기능,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 필수적이다. 상피세포 분화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니은에 들어가는 건 뭔가요? 비타민 A죠. 비타민 A. 자, 그래서 뒤에 가서 영양 실태에 대한 그래프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여자 청소년은 초경 이후 월경에 따른 혈액 손실로 철의 필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식사로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빈혈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양의 철을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하거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근거해서 써라. 2000kcal 적으시면 되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영양소 명칭 비타민 A가 해당이 되고요. 밑줄 친 디귿, 리을이 철 흡수를 향상시키는 이유를 한 가지씩 순서대로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다시 보시면 동물성 식품 형태로 먹어라. 리을은 비타민C와 함께 먹어라. 철의 흡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국민건강통계에서 나온 청소년의 영양소별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그래프예요. 근데 이게 2019년 그래프이긴 한데 이제 책들을 찾아보다 보니 교재에 나와 있는 게 2019년 그래프인데 요즘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그런 통계 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지금 여기가 100이죠. 우리가 에너지 섭취 기준이 여기 100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100에 미치지 못하는 영양소들을 정리를 좀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슘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칼륨도 좀 부족하죠. 그리고 철도 부족하고 비타민 A도 비타민 A가 가장 부족해요. 비타민 A가 칼슘 섭취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비타민 A가 더 낮은 걸로 지금은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니아신도 조금 부족한 편이고 비타민 C도 부족해요. 비타민 C도. 그래서 가장 지금 부족한 것이 비타민 A에 해당이 되고 비타민 C하고 칼슘하고 거의 유사하죠. 칼슘이랑 유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그 2020년 통계 자료예요. 요건 2020년 통계 자료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100이죠. 여기가 100인데 100에 미치지 못하는 영양소, 그러니까 100 섭취 기준에 많이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를 보시면 이게 칼슘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비타민 A죠. 비타민 A가 가장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니아신도 좀 부족한 편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비타민 A보다는 섭취가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나 이제 여자들이 니아신에 대한 섭취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리고 엽산이라거나 비타민 C 같은 것들도 지금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2020년 자료에 보시면. 그리고 칼륨 섭취 부족하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장 부족한 거 여전히 비타민 A예요. 비타민 A. 그리고 칼슘. 그다음에 비타민 C가 부족하고 엽산이나 니아신이나 칼륨 같은 것도 섭취가 좀 부족한 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실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철 흡수하고 관련된 이제 철의 흡수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있고 철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시기적인 요인이 있고 생리적인 요인이 있죠. 우리 시기적인 요인에 보면은 비타민 C나 시트르산, 젖산,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흡수를 증가시켜요. 자, 비타민 C 우리 정답 질문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 비타민 C가 철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보려면은 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우리 철이 흡수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소장 점막 세포에서 철이 흡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철은 햄철이 있고 비햄철이 있어요. 철은 햄철과 비햄철이 있는데 이 햄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르피린 고리 형태인 거죠. 이렇게 햄 안에 들어있는 철, 요게 이제 햄철이죠. 그래서 햄철이 아무래도 흡수가 잘 되는 편이에요. 왜냐면 햄철은 지금 햄철 전용의 운반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햄철은 요 형태로 들어와서 이 소장 점막 안에서 철이 유리되어 나오는 그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비햄철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리 상태의 철을 이야기하는데, 유리 상태의 철은 2가짜리 형태 제1철만 흡수가 돼요. 그래서 식품에 들어있었던 제2철, 3가짜리 철은 이렇게 제2철로 전환이 된 다음에, 다시 말해 환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흡수가 가능한 거죠. 얘가 들어오고 있는 운반체를 보시면 2가짜리 무기질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반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겠죠. 그래서 햄철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보통 20에서 한 30% 정도로 보고요. 비햄철의 경우에는 흡수율을 4에서 한 1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햄철이라는 것은 햄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있나 하면 주로 동물성 식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동물성 식품에.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햄철이 한 40%, 비햄철이 한 60%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식물성 식품은 어때요? 식물성 식품은 100% 비햄철이에요. 비햄철이 100%죠. 햄철은 들어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 형태로 먹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비햄철의 경우에도 3가가 2가로 전환이 되어야만 흡수가 되는데, 우리 소장 점막 세포에 보면은 이렇게 환원 효소가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환원 효소가 3가를 2가로 바꿔서 흡수가 될 수 있게 도와주기는 합니다만, 이 비타민 C라고 하는 영양소가, 비타민 C가 이 3가를 2가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가 철을 2가 철로 바꿔줄 때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기여를 하죠. 그래서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흡수가 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흡수하고 관련된 인자들을 보면은, 자, 비타민 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가를 2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흡수를 촉진하는 인자고요. 시트르산, 젖산과 같은 유기산들은 철과 킬레이트를 형성을 하는데, 그 킬레이트가 가용성인, 그러니까 굉장히 침전이 된다거나 불용성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잘 용해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킬레이트를 형성을 해줌으로써 흡수에 기여를 하는 것이 이 유기산들이죠. 그리고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가역적으로 철과 결합을 해요. 그리고 단백질의 그 분해산물인 아미노산도 철과 결합을 하는데, 가역적인 형태로 결합을 해서 용해도를 오히려 높여주는, 침전이 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흡수 증진 요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철 저장량이 적다, 그리고 철의 뭐 요구량이 높다, 출혈이 있다거나 임신을 했다거나 성장기라거나 뭐 저산소증이라거나 해서 요구하는 양이 많아지면은 흡수가 많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산도 이가철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흡수 증가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흡수 감소 요인 보면은 폴리페놀, 피트산, 옥살산, 식이섬유 같은 것들, 철과 결합해서 불용성의 어떤 염을 형성을 하는 거죠. 용해가 되지 않는 형태, 침전시켜 버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흡수 감소 요인에 해당이 되고, 칼슘, 아연, 망간과 같은 아이들은 이가를
의 양이온이요. 이가 양이온이죠. 아연도 그렇고 망간도 그렇고 이런 이가 양이온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반체를 놓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섭취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철이 흡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체내 저장량이 높다라고 하면은 철의 흡수가 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흡수하지 않게 하는 기전이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염이나 염증이 있다거나 위산 분비가 저하되면은 흡수가 감소하죠.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 2000kcal였고 비타민 A였고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철은 40%가 햄철 형태로 비햄철에 비해서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 형태로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비타민 C는 환원제로 작용을 해서 제2철을 제1철로 환원시킴으로써 흡수율을 높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죠. 다음은 지방간을 진단받은 30대 여성 A씨의 영양 판정 결과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양 판정 결과를 보면은 신체 계측을 먼저 했죠. 신장이 160cm고 체중이 66kg이에요. 딱 봐도 이제 무슨 상태냐면 비만 상태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식사 섭취 조사를 해서 열량 섭취가 1900kcal 정도 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열량을 어떤 형태로 섭취하는지 섭취 분류를 조사를 했더니 탄수화물이 70%, 단백질이 12%, 지방이 18%. 지금 딱 봐도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에너지 섭취 비율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가 55에서 65% 정도 섭취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가 상당히 높더라라는 연구 보고가 있어서 이 탄수화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섭취 분율이 70%나 되고 있죠. 자, 작성 방법 보시면 영양판정 결과에 근거해서 A씨의 지방간 개선을 위한 식사요법을 2가지 서술해라. 2가지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A씨의 지방간 회복을 위해 돕는 항지방간 인자 중에서 비타민, 무기질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지방간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간에서 지방이 많이 생성이 되거나 중성 지방이 많이 합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지방이 분해될 일이 별로 없거나 이랬을 때도 지방간이 유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 우리가 지방산이 간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원인인데 이 지방산을 합성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아세틸코에. 그러니까 아세틸코에가 많아지는 것도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세틸코에를 뭐 탄수화물이라거나 뭐 알코올이라거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지방산 합성해서 중성지방이 간에 축적이 되고 지방간이 유발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 그러면은 간에 지방이 5% 이상 쌓여 있는 걸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지방이 많이 합성이 된다라거나 지방이 분해가 안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지방산이 많이 유입이 되거나 아세틸코이가 유입이 되었을 때 지방간의 원인이라고 보고, 간에서 생성된 지방이 혈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단백질이 합성이 돼야 되는 거죠. 지단백질. 그래서 지단백질 형태로 간에서 조직으로 이동이 되는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아이가 부족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방간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이 지단백질의 형태를 보면은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인지질이에요. 그래서 이 인지질 합성이랑 관련된 물질을 우리가 흔히 항지방간 인자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원인에 따라서 식이 조절을 해야 돼요. 지방간이 있다.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방간이 유발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지방간의 어떤 식이 조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비만이에요. 그래서 비만이 있을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을 했을 때 지방간이 개선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급격한 체중 조절을 하긴 하는데 급격하게 하는 건 또 권장하지 않죠.
급격하게 했을 경우에는 간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염증성 괴사가 생긴다거나 섬유화 같은 것들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차츰차츰 점진적인 어떤 체중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체중 대비 한 10% 이상만 감량을 해도 지방간이 개선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영양 불량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유발이 되었을 때는 영양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에너지 충분히 제공해주고 단백질 충분히 제공해주고, 그래서 영양 불량일 경우에는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인해서 아세틸코이가 많이 남아 돌아서 간에서 지방 합성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을 해줘야 되고, 특히나 단순당 섭취를 제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간 유발의 요인이죠. 이것도 이제 금주해줘야 될 것이고, 지질의 과잉 섭취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산이 많이 그 간으로 유입이 돼서 그것이 이제 원인이 돼서 지방간이 유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질 섭취 제한해야죠.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의 섭취 제한을 해줘야 되고요. 항지방간 인자가 부족했을 때도 지방간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항지방간 인자들은 보면은 대부분이 이 인지질 합성에 필요한 콜린하고 관련된 거죠. 우리 인지질 그러면은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2개 붙어 있고 인산이 있고 여기 콜린이 붙어 있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형태가 인지질로서 지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콜린이 항지방간 인자고요. 콜린 합성할 때 들어가는 메티오닌이 항지방간 인자고, 레시틴 자체도 항지방간 인자라고 보죠. 그리고 이런 항산화랑 관련된 영양소도 항지방간 인자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셀레늄이라거나 비타민 E 같은 것들. 그래서 이 지단백질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인지질의 어떤 산화를 막아주는 이런 항지방간 인자들도 이런 항산화 영양소도 항지방간 인자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포화지방산이 들어가요. 항상 두 번째 탄소에 불포화지방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놈의 산화를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단백질 생성, 합성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항지방간 인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을 정리를 하시면 1차적으로 지금 이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판정받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 원인이 비만이에요. 그래서 비만을 일단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체중을 점진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열량 섭취를 조절해 주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너무 많은 거, 지금 70%나 탄수화물이 에너지에서 70%씩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낮춰주는 거. 그래서 55에서 65%이긴 한데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수준이 조금 아래쪽에다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상대적으로 나머지 에너지는 단백질로 섭취하는 걸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 분율은 맥시멈으로, 우리 단백질은 7에서 20%죠.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단백질 합성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맞춰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낮추고 지방 높인다, 탄수화물 낮추고 단백질 높인다 라는 수준으로만 적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감량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비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지방간 인자에서는 항지방간 인자 중에서 비타민은 비타민 E, 무기질은 셀레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식중독에 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임신 중인 여성이 남편과 함께 천연치즈와 양상추가 혼합된 훈제 연어 샐러드를 구입해서 3일 동안 보관하면서 섭취했어요. 이들 부부는 메스꺼움, 설사,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했고, 의사는 부부가 먹은 음식과 증상을 상세히 들은 다음에 샐러드 섭취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을 의심했어요. 자, 요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이 나와 있죠. 아이스크림에서도 검출이 될 수 있다. 아이스크림에서 실제 검출돼서 굉장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균에 의해 임신부가 감염이 되어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 유산, 조산, 사산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쯤 읽으면 우리 알 수 있죠. 뭐예요? 리스테리아 식중독이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의한 그 식중독이에요.
그다음에 신생아가 감염이 될 경우에 뇌수막염, 폐혈증, 신생아나 노인과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감염이 됐을 때는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신생아나 노인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대상자의 경우에는 뇌수막염, 폐혈증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 치사율이 20에서 30%로 높은 편이죠. 자, 그래서 위 내용에 근거해서 이 내용에 근거해서 밑줄친 기억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세균의 학명, 그리고 학명이라 해서 속명, 종명 다 쓰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앞에 있는 게 속명이고 뒤에 있는 게 종명이죠. 그래서 그걸 다 써야 되고요. 생육 온도와 관련된 특징을 서술할 것. 니은의 그람 염색성과 산소 요구성을 순서대로 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균의 이름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아이의 특징은, 이 미생물의 특징은 첫 번째가 얘는 포자는 만드는 애 아니죠. 포자는 만들지 않고요. 그람 양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을 분류할 때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고 감염 독소형, 중간형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감염형에 포함되는 미생물들은 전부 다 그람 음성이에요. 딱 하나 리스테리아만 그람 양성이죠. 그래서 얘는 그람 양성이고요. 그 다음에 호기성 및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제 요렇게 아니면 통성 혐기성만 쓰셔도 되고, 통성 혐기성에 해당되는 균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내염성이 있어요. 내염성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저온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 저온에서도 애가 살아남는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축 공통 감염병에 해당이 돼요. 인축 공통 감염병. 자, 그래서 동물한테서도 증상을 일으키죠. 동물한테서도 그 뇌염이나 폐혈증 같은 거 일으키기도 하고, 동물한테도 양이나 이런 동물한테는 유산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중공통 감염병이다라고 분류를 하는 아이가 이 리스테리아예요. 자, 문제에서처럼 지금 생육 온도하고 관련된 특징을 쓰라고 했으니까 증식 최적 온도는 30에서 37도씨 정도인데, 얘는 저온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므로 냉장 온도에서도 증식해서 냉장식품을 통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생육 온도와 관련된 특징을 서술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요거죠. 저온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염색성, 그람 양성, 통성 혐기성,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으로 나오는 책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고, 요것만 나와 있는 책이 근데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고, 요렇게도 나오는 책도 있고, 일단은 통성 혐기성자는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수용성 식이섬유에 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체내 콜레스테롤의 체외 배설을 증가시키고 식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생리 기능이 있죠. 대표적인 수용성 식이섬유는 갈락토론산의 중합체, 알파, D, 갈락토론산 중합체이며 감귤류, 사과, 딸기 등의 과일이 좋은 근원식품이다. 갈락토론산이 알파 일사결합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복합다당류라서 갈락토론산 이외에 다른 당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한 80% 가까이가 갈락토론산이에요.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펙틴이죠. 펙틴. 펙틴은 갈락토론산 중합체고요. 자, 수용성 작성 방법 보시면 밑줄 친 기억의 기전을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대사돼서 배설되는 과정과 관련지어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의 기전이 뭐냐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체내 콜레스테롤의 체외 배출을 증가시킨다. 몸 밖으로 배출을 증가시킨다. 요 기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우리 수용성 식이섬유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착하죠. 얘는 수분을 흡착해서 쫙 빨아들여 가지고 팽창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팽창해서 점도 있는 약간 끈적끈적한 점도가 있는 겔을 형성해요. 겔을 형성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수분을 흡착해서 애가 빵빵하게 늘어나면서 계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계란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갇힐 수가 있는 거죠.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은 위에서 얘가 팽창을 해요. 그러면서 이 위에서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고 이 위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영양소를 가둬서 배설시키는 작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의 배설을 촉진하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을 흡수해서 콜레스테롤을 그 계란에 가둬서 배설시키기도 하고, 지방 같은 것들을 계란에 가둬서 배설시키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대한 어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 계란에 가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담즙산이에요. 담즙산. 자, 이 담즙산에 대해서 보시면 이 담즙산은 간에서 담즙은 간에서만 합성이 되죠.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담즙산이 합성이 돼요. 담즙산. 그래서 이 담즙산이 이제 우리 담즙 안에는 담즙산도 있고, 뭐 빌리루빈 같은 색소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것이 담즙이죠. 그 안에 담즙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담즙 형성이 된 이 담즙이 우리 보통 담낭에 잠깐 저장이 되고 담낭에 농축이 되었다가 뭐 그 지방을 섭취를 한다거나 뭐 단백질을 섭취한다거나 했을 때 콜레시스토키닌이 분비가 되면서 이 담낭을 수축을 시켜서 담즙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담즙이 담관을 통해서 그 십이지장 쪽으로 분비가 되면은 얘가 하는 기능은 유화작용이에요. 유화작용. 그래서 담즙에 있는 담즙산의 작용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담즙산이 하는 작용은 유화작용, 지방을 유화시켜서 지방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담즙산이에요. 기능을 다 끝내게 되면 회장이라는 곳에 가서 대부분 95%가 재흡수가 돼요. 그래서 장간순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회장에서 재흡수가 돼서 문맥을 통해서 다시 간으로 들어가는 이런 순환을 하고 있는 것이 담즙산인데, 이 담즙산을 배설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계란에다 담즙산을 가둬서 배설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담즙산의 배설을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콜레스테롤의 어떤 소비를 증가시켜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주는 데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자체의 배설도 도움이 되지만 담즙산의 배설도 촉진을 시키는 바람에 전체적인 체내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 담즙산과 같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에 들어가는 건 팩틴이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전환하고 담즙산은 지방의 유화작용을 한 후 회장에서 재흡수가 되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고 팽윤돼서 점도 있는 계를 형성하고 담즙산을 계 구조에 포함시켜 회장에서 재흡수되는 걸 방해시키고 콜레스테롤의 배설을 증가시킨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담즙산을 계일 구조에 포함시켜서 재흡수를 방해하고 배설을 증가시킨다라는 내용.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배설을 증가시킨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담즙산이라고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합성이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가지고 담즙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담즙산이 배설되는 것을 수용성 식이섬유가 촉진한다. 재흡수되지 않게 한다.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배설이 되는 그런 형태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단백질의 응고성을 이용하여 식품을 만드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도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유는 살균 냉각을 한 다음에 스타터라는 걸 넣고 발효를 하죠. 자, 스타터라는 거는 뭔가요? 스타터, 요거는 이제 조리 쪽에 해당이 되는 문제일 텐데, 스타터라고 하면은 요거는 젖산균, 미생물 배양액인데
미생물 배양액. 근데 주로 뭘 배양을 하나 하면 젖산균을 주로 배양을 해요. 그래서 젖산균 배양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레닛이라고 하는 거, 레닌의 그런 어떤 상품명이죠. 그래서 레닌 소의 그 송아지에 위에서 추출한 그런 레닌 효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응고시키면 이제 커드가 생성이 되고 이제 온도를 조금 높여서 유청 분리해내고 뭐 압착해 성형해서 치즈를 만든다라는 이제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타터의 밑줄, 레닌의 밑줄이 쳐져 있고요. 콩은 이제 물에 담궜다가 갈아서 열을 가한 다음에 여과를 하죠. 걸러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콩 비지라고 하는 이제 찌꺼기를 제거를 하고 불용성 형태의 여러 가지 찌꺼기 제거하고 두유만 취한 다음에 그 두유에다가 염화칼슘, 응고제 넣죠. 그래서 응고시키고 압착해서 잠시 물에 담궜다가 두부를 만들어요. 이렇게 잠시 담근다, 물에 담근다, 침지라는 데 밑줄이 쳐져 있죠. 작성 방법 보시면 기억을 첨가하는 목적 뭐냐면 스타터를 왜 넣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스타터를 넣는 거는 발효를 시키려고 스타터를 넣는 거죠. 그래서 발효를 왜 시키는지에 대한 물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킨다라는 얘기가 젖산균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젖산균을 집어넣고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생겨요? 여러 가지 유기산이 생겨요. 이렇게 산이 생기면 그 레닛, 여기서 얘기하는 레닌 효소, 응유효소의 그런 응고성이 조금 더 촉진이 될 수 있고, 유기산이 있으면 일단 풍미도 좀 좋아지고, 풍미가 향상이 되고, 유기산에 의해서 숙성도 용이해져요. 나중에 이제 숙성시킬 때 숙성도 용이해진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일단은 산을 넣는 거죠. 산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치즈 만들 때 약간 처음에 이 효소를 넣더라도, 응유효소를 넣더라도 처음에 식초를 좀 넣는다거나 산을 집어넣어서 응유효소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이 효소가 활성이 되는 pH 자체가 약간 산성이에요. 그걸 조성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기산을 생성을 해서 일단은 응고성을 촉진시켜준다라는 것이 이제 포커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정리를 하면 발효를 통해서 적정한 산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닛에 의한 레닛이라고 교재 이제 문제에는 레닛이라고 되어 있죠. 레닛이라고 하는데 그 응유효소에 의한 응고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넣어주는 이유는 산 생성하라고. 산을 생성해야 얘가 조금 더 응고작용을 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제 마저 보시면, 자, 니은 디귿에 의한 응고 기전의 차이를 서술하세요. 그 응유효소에 의한 응고 기전,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넣었을 때 응고 기전의 차이를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효소를 넣어서 응고시킨 거랑 염화칼슘 넣어서 응고시킨 거랑, 자, 저 레닌이라고 하는 효소 자체, 응유효소 자체는 일단은 우리가 카제인의 구조, 카세인. 지금 응고되는 아이는 이 아이죠. 응고돼서 커드를 만드는 아이는 카세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우유 단백질의 한 80%를 차지하는데 이 아이의 구조를 보면은 알파 카제인, 베타 카제인, 이게 좀 많고, 그 다음에 카파 카제인이라는 게 있어요. 카파 카제인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 두 알파카제인이나 베타카제인은 소수성이에요. 물이랑 안 친해요. 얘는 친수성이에요. 친수성인데 전체가 친수성인 게 아니라 친수성인 부분이 있죠. 이 카파카제인은 보시면 그릴 때 여기 꼬랑지를 조금 그려요. 여기가 이제 매크로 펩티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친수성 작용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소수예요. 여기는 소수. 그래서 이 카제인의 밑셀을 보면은 알파카제인, 베타카제인이 막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에 주로 자리하고 있는 아이가 카파카제인이에요. 그래서 카파카제인이 이 꼬리 쪽을 바깥으로 향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물속에 분산이 되어 있는 아이가 카세인인데,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은 이거를 잘라내버리는 게 이 효소의 기능이죠. 그래서 105번째
아미노산 106번째 아미노산 사이를 잘라요. 그래서 요거를 친수성의 작용기를 떼내고 전체적으로 다 소수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응유효소예요. 카세인은 어떤 형태로 있냐면 칼슘 포스포카제이네이트라고 해서 인산기가 막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얘가 소수성이 전체적으로 소수성이 됨과 동시에 칼슘과 결합이 돼서 그 다음에 침전이 되는 거죠. 그게 이 치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응유효소에 의한 효소에 의해서 치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염화칼슘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응고를 시키는 과정은 염석이죠. 흔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석이라고 하는 효과, 염석. 그래서 이런 전해질을 넣어줬을 때 우리 글리시닌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있었는데 이 전해질을 넣어주면 이 염화칼슘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져요. 얘네들이 물속에 등장을 하게 되면 물들이 얘네들을 수화시키느라고 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글리시닌 사이에 있던 물이 이쪽으로 빠져버리고 또 한 가지 작용이 뭐냐면 얘네들이 중화작용을 하죠. 그래서 글리시닌이 마이너스를, 얘도 전체적인 넷 차지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데 얘가 들어가서 그 마이너스를 중화시킴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힘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가라앉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전해질이 하고 있어요. 전해질.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치즈는 레닛에 의해서 우유의 카파카제인이 소수성의 파라카파카제인으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거 잘라진다 그랬죠. 잘라지고 난 그 결과물이 파라카파카제인이에요. 그걸로 분해가 되면서 카제인 미셀 구조가 불안정해져 칼슘 이온과 함께 응고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부는 염화칼슘에 의해서 글리시닌의 수화도가 감소해요. 물들이 전해질을 수화시키느라 다 가버려요. 그리고 중화작용도 해줘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중화시켜서 플러스가 중화시켜서 응고하게 만드는 그런 염속 효과에 의한 침전이다라는 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리을, 우리가 두부를 만들 때 막판에 찬물에다가 담궈놔요. 담궈놓는 이유를 써라. 담궈두는 이유는 두부의 모양을 부서지지 않게 냉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차갑게 식혀주는데 그냥 실온에 식히는 것이 아니라 찬물에 담금으로 인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부서지지 않게 모양을 유지하면서 식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과잉의 응고제를 용출시키기 위해서, 응고제가 과했을 때 그게 이제 물속에 담궈두면 용출되어 나오니까 그거 제거할 목적으로 물에 담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조, 마르거나 부패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찬물에다가 담궈서 둔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다음은 철의 생화학적 영양 판정에 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철의 영양 상태 변화는 서서히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철 부피 상태를 경미한 1단계에서 빈혈까지 3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표가 달라요. 따라서 한 가지 지표만으로 철 결핍 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몇 가지 생화학적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철의 영양 상태를 판정하는 지표로는 평균 적혈구 부피, 트랜스페린 포화도, 혈청 페리틴, 헤모글로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작성 방법, 철의 영양 상태를 판정하는 지표로서 밑줄 친 기억, 니은, 디귿의 수치 감소가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 기억, 니은, 디귿의 철 부족 단계를 1단계, 3단계 순서대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열을 해라 라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죠.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이 평균 적혈구 부피였어요. 기억은 평균 적혈구 부피, 니은은 트랜스페린 포화도, 그 다음에 디귿은 혈청 페리틴이라고 하는 거죠. 혈청 페리틴. 그래서 우리 철 결핍 단계를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1단계는 철 저장량 고갈이에요. 우리가 철이 부족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저장해 놨던 것들을 슬금슬금 꺼내서 쓰죠. 그 단계가 철 저장량 고갈 단계. 그래서 간에 저장 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단계가 1단계예요. 이동하는 철의 양, 헤모글로빈 전부 다 정상인데 지금 저장하는 그런 저장 철의 형태가 감소
감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단계를 알아보고자 할 때는 뭘 조사하나 하면 혈청 페리틴을 조사하죠. 페리틴이 철을 저장하고 있는 형태예요. 조직에서 이 페리틴이 철을 저장하고 있는데 혈청에도 이 페리틴이 이제 나와 있는 혈청에도 페리틴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리틴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1단계 빈혈인가를 우리가 구별을 하죠. 2단계는 이제 빈혈 증상이 없는 철 결핍 단계예요. 저장된 거 다 썼고요. 이제 서서히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은 하는데 어떤 임상적인 증상 없이, 그러니까 빈혈 증상 없이 철이 부족한 단계가 2단계죠. 간에 저장량 고갈되어 있고 적혈구를 새로 만들기 위한 혈장철 공급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형태. 헤모글로빈이 감소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정상치 턱에 걸려 있는 기간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2단계라고 보는 거죠. 프로토포르피린, 요거는 적혈구 그 헤맥 전구체예요. 전구체가 증가해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보상작용이죠. 부족하니까 더 만들라고 이 전구체는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페린 포화도는 감소해요. 트랜스페린 포화도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페린의 철이 얼마나 결합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증가해요. 얘는 뭐 하는 아이인가요? 철을 이동시키는 아이죠. 철을 운반하고 있는 단백질이 트랜스페린이에요. 철이 부족하면 많이 흡수해서 많이 운반하게 하려고 트랜스페린 합성은 조금 더 많이 증가해요. 결과적으로 철이 붙어있는 트랜스페린은 점점 더 감소하는, 전체 트랜스페린에서 철 붙어있는 아이는 더 적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겠죠. 3단계는 이제 빈혈이 나타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철 저장량, 순환하는 양 모두 감소했고 적혈구가 저색소성, 소적혈구성 그 헤모글로빈 농도는 적고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그런 적혈구가 생기는 빈혈, 그런 빈혈이 유발이 돼요. 이때는 헤모글로빈 감소하고 헤마토크릿 감소하고 여러 가지 적혈구 지수라고 하는 아이들이 다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문제에 있었던 기억의 MCV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적혈구 수 분의 헤마토크릿으로 나타내는 게 MCV예요. 그러니까 적혈구 하나의 용적을, 평균 용적을 의미하죠. 트랜스페린 포화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트랜스페린 중에서 철에 결합되어 있는 트랜스페린이 얼만큼 있느냐. 전체 트랜스페린 중에서 우리가 정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혈액 중에 있는 트랜스페린의 한 30%에만 철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많은 양의 철을 더 흡수하고 더 이동시키기 위해서 트랜스페린 자체는 더 많아져요. 그래서 트랜스페린 포화도는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혈청 페리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장하고 있는 철의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이 수치 감소가 어떤 의미냐를 물어봤는데 이 그림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수업 들으시면서 되게 자주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철 저장이 고갈되는 단계, 그 다음에 빈혈 증상이 없는 철 결핍 단계, 그 다음에 빈혈이 나타나는 3단계의 그런 철 결핍 단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장량이 고갈될 때는 저장량이 고갈되고 있는 저장량이 감소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다른 수치들은 다 정상을 유지하는데 혈청 페리틴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양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는 혈청 페리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지금 급감하고 있는 게 트랜스페린 포화도죠. 그리고 적혈구 포르피린도 서서히 지금 증가는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서서히가 아니라 급증이네요. 급증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2단계의 어떤 그 지표로 쓰이는 것이 적혈구 프로토포르피린 수치죠. 헤모글로빈은 감소는 하는데 여기까지는 정상이라고 보는 수치예요. 12, 뭐 이렇게 11 이런 정상 수치에 해당이 되는 여기까지가 2단계. 그 이상에서는 헤모글로빈이 감소해요. 그래서 3단계에 가서 헤모글로빈이 기준치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서 쓰시면, 자, MCV라는 것은, MCV의 감소는 평균 적혈구 용적의 감소이며 철 결핍성 빈혈 단계임을 의미한다. 요걸 적어주셔야죠. 철 결핍성 빈혈 단계.
그리고 트랜스페린 포화도 감소는 트랜스페린에 결합된 혈청 철의 감소를 의미하고 요거는 빈혈 증상이 없는 철 결핍성 단계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혈청 페리틴 감소는 저장된 게 감소했다라는 내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철 저장량 고갈 단계다라는 얘기고 순서대로 쓰면 요게 1단계죠. 요게 1단계. 그다음에 요게 2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MCV가 3단계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디귿, 니은, 기역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저장량 감소. 2단계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지. 빈혈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철결핍 단계. 3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빈혈이 나타나는 철결핍 단계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다음은 땡땡 중학교 급식 작업 지시서의 일부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이제 그 식단표가 있고요. 배식 시 준수 사항, 배식하고 관련된 이제 질문이죠. 돼지고기 수육, 그러니까 뜨겁게 나가야 되는 그런 온장 식품의 경우는 57도 이상으로 배식해라. 쌈 채소는 몇 도 이하로 배식을 해라 라고 해서 여기가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저온 배식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온도를 맞추지 못하겠다 싶을 때는 2시간 이내에 배식해라 라고 되어 있죠. 2시간. 집게, 국자 등의 배식 전용 도구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체 급식 쪽. 그러면서 위생학하고 약간 겹쳐지는 그런 문제죠.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근거해서 기억의 온도, 그러니까 쌈채소를 몇 도로 배식을 해야 되는지 온도 쓰고, 그 다음에 온도 유지를 잘 못하겠다 싶으면 몇 시간 안에 배식이 끝내야 되는지 시간을 순서대로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배식 도구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2가지 서술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냉장식품의 온도, 냉장 온도, 배식 온도는 보통 5도로 봐요. 우리가 그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그 매뉴얼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조리 완료나 배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뜨거운 건 57도 이상.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열장 음식에 대한 온도 규정만 뒤에 가서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이제 냉장 온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는 있어요. 그래서 여건상 열장 온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가열조리 완료 시점에서 2시간 이내에 배식 완료해라. 그리고 이는 사멸시킬 수 없는 식중독 유발 포자의 발화와 증식을 방지할 수 있는 온도다라고 보는 거죠. 57도 이상이면. 냉장 온도 5도 이하 제공하거나 냉장 온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조리 완료 시점에서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식 시간과 온도 관리는 배식 시 위생 원칙을 지켜 오염 방지하는 것의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장 온도는 여기 지금 5도라고 나와 있어서 이제 5도라고 쓰시는 게 맞는데 저희 교재에도 뭐가 나와 있냐면 조리 완제품 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리가 완료되니까 이건 선행 요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도 보면 이제 선행 요건처럼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리 완제품 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리 완제품의 경우에는 찬 거는 10도, 더운 건 57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찬 거는 10도 이하, 더운 음식은 57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뭐 세척, 소독된 용기에 덮개를 덮어서 2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보관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도인 것 같기도 하고 5도인 것 같기도 해서 현장에 있는 이제 친구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영양교사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그들도 요거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이제 10도로 보관을 했다가 배식할 때는 갑자기 5도가 되니까 이게 배식 온도니까 이게 약간 애매해서 무조건 자기는 그 조리하시는 분들한테 5도 이하를 이제 얘기를 한다. 보관도 5도 이하, 배식도 5도 이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제 자체가 조리 완제품 관리가 아니라 배식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5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도. 그리고 2시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배식 도구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켜야 할 2가지 내용을 서술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배식 전용 도구는 일단은 뭐 소독하고 세척하고 소독한 거 써야 되고 말린 거 써야 되고 건조된 거. 그래서 세척, 소독, 건조된 걸 사용을 하고 배식 전용 도구는 배식 시 음식별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 음식 뜨고 저 음식 뜨고가 아니라 음식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2가지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단체급식 교재나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고등학생과 영양교사의 영양상담 내용의 일부래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학생이 체중을 줄여야 하는데 어제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겠구나. 네, 너무 속상해요. 저는 왜 이렇게 떡볶이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릴까요? 이제 어제 밤에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간식은 절대로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선생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떡볶이를 좋아해서 많이 먹기도 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누군가가 이제 속상하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요걸 이제 자기 개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정답 확인해서 우리가 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자기 개방이라고 하는 상담 기법이에요. 자기 개방. 나도 그래 이러는 거. 그렇지만 체중을 조절하려면 간식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할까요? 선생님이 물어보죠. 네, 저는 간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간식을 전혀 안 먹고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간식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간식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간식을 먹을 때는 열량만 높은 식품보다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 우유 같은 것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언이죠. 뭐뭐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조언. 뭐 정보 제공이라고도 하고요. 조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담 내용을 보고 이제 상담 기법을 쓰라고 하겠죠. 뒤에 가서 보시면 기억 니은에서 사용한 상담 기술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위에서 영양교사가 사용한 영양상담 이론 명칭 쓰고 그 이론의 목표를 한 가지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자기 개방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개방. 그래서 교재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 개방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상담자 자신의,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이나 경험이나 뭐 의견이나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은 그 전공서적에 보면은 예시로 나와 있는 게 거의 그런 내용이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었어, 뭐 이런 내용들, 나도 그래, 이런 내용들이 그 자기 개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 느낌, 의견, 경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상담 받으러 온 내담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요, 신뢰도 할 수 있고요, 동질감도 느낄 수 있고요. 나만 이런 줄 알고 나만 내가 굉장히 괴로워했었는데 저 사람도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위안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실제로도 뭐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 굉장히 위안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자기 개방이에요. 그래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담자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자기 얘기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도 야기되긴 하죠. 그래서 여긴 자기 개방. 두 번째 건 이제 조언이죠. 조언할 때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 이런 형태로 조언을 하는 게 바람직해요.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상담 이론을 적용했나요? 합리적 정서요법을 적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 지금 상담하러 온 학생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그 약간 비합리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다운이 돼서 왔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런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 정서요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긍정적이면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이 결과적으로는 문제의 원인이다 라고 보는 거죠. 문제의 원인은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다. 이런 어떤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게 합리적인 정서요법에 해당이 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와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뭐 늘 이래. 나 맨날 이랬어. 뭐 나는 너무 못났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수도 있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 뭐 그런 경우 많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약간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그게 합리적 정서요법이죠. 그래서 비합리성에 근거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꿔서 개인의 인식, 감정,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이게 효과인 거죠.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개인의 인식,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이게 이제 효과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목표죠, 목표. 목표, 행동 변화 유도시키는 거. 긍정적으로 바꿔서 개인의 인식, 감정,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이것이 목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합리적 정서 요법이 이제 정답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담자의 독백이죠. 혼자 하는 말, 그런 독백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이랬을 때 그걸 긍정적인 걸로 바꿔주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가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원인이 기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에 이제 근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공 A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공 A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좀 쉬었다가 전공 B 보도록 할게요.